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 이재진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본적지가 강북구예요. 강북구라서 오는 데는 되게 재밌었고요. 이게 수능 같은, 제가 맨 처음에 이 지역에서 설명회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좀 놀랐던 게 여기가 정시자원이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많이 오셨네요. 그만큼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우선은, 네. 수능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때 내신 보면, 내신 난이도 분석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나온 내신과 그 어떻게 대학 가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지, 이 부분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입시기관이 갖고 있는 어떤 관습 같은 거거든요. 어느 설명회를 가도 수능 난이도 분석은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별로 없죠. 이미 다 지나간 시험이고 우리가 성적 받았는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거 보이나? 여기 등급 구분 점수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올해 수능 1등급, 그러니까 1등급이 비율로 나타내는 건데 100명 중에 4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가 130점이 넘죠. 근데 작년에는 126점이었어요. 올해 1등급은 좀 어려웠구나. 2등급도 122, 125니까 1등급과 2등급 아이들, 2등급은 상위 11%까지입니다. 걔들까지는 어려웠어요. 근데 3, 4, 5, 6은 작년에 비해서 약간 작년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우리 애들이 수능을 작년에 안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 난이도에 비해서 뭐 어렵다 싶다가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이가 수능을 총 3번 봤습니다. 작년에 입시가 끝나는데 수능을 여러 번 본 아이들은 알죠? 제가 수능 끝나고 물어봤어요. 큰애한테. 야, 어땠니? 그랬더니 국어는 어땠고 수학은 어땠고 영어는 어땠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은 작년 수능 대비 난이도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재학생들은 항상 어렵습니다. 왜? 수능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수능 당일날 중압감이 상상을 초월해요. 제 큰애가 수능을 3번 봤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을 본 횟수에 따라 중압감은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재학생 때는 처음이니까 그냥 7렐레 8렐레 봐요. 제 느낌에서는. 큰애가 2번째 봤을 때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나올 때 제가 딱 봤는데 망했구나 알게 됐어요. 이게 패딩을 막 한 손 들고 7렐레 8렐레 나오더라고요. 망했구나. 작년에는 7시 반인가 이제 나왔는데 고민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이게 망한 건지 잘 본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 앞에 딱 내려뒀을 때 이게 남자애인데 뭐 아시겠죠? 남자애들이 좀 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저한테 아버지 안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나 이게. 수능을 3번째 봐서 저한테 안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심상치 않죠. 어쨌든 뭐 본인이 원하는 성적 받아 좋은 대학 가긴 같습니다만 졸업생들은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재학생들은 이 난이도 분석이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게 사실 큰 의미는 없다 보시면 되고, 수학도 보시면 작년 1등급 점수랑 올해 1등급 점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1등급 아이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2등급도 큰 문제 없죠. 3등급은 1점 정도 애가 높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우리 애들은 다 처음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아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야, 작년에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일을 처음 할 때. 우리도 똑같아요. 어느 대학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작년에 그 대학 결과가 어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맞죠?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제가 담지 않아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체적인 분포를 봤을 때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입시는
점수 싸움이 아니라 등수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경영학과 정원이 100명이라면 100명 끝에 성적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명 딱 끝에 있는 성적이 90점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올해는 100등짜리 성적이 90점이 아니라 85점쯤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작년보다 동일 등수에 대해서 성적이 좀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 100등은 95점 정정합니다. 올해 100등은 90점. 그러면 점수만 보게 되면 작년 서울대 경영 100등 끝이 95점인데 나는 똑같이 작년 아이랑 등수가 똑같은데 점수가 5점 밀려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나 대학 못 가.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올해는 작년 애들에 비해 등수는 똑같은데 점수 조금씩 내려가 있어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그래서 작년 결과보고 쓰게 되면 10,000원짜리 물건은 12,000원 주고 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입시 결과 준해서 뭔가 입시 결과 판단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작년 컷이 높아요. 올해 수능 난이도와 작년 수능 난이도를 비교해 봤을 때 작년 컷이 높습니다. 작년 거 보고 쓴다. 돈을 더 많이 주고 대학을 더 가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는 좀 어려웠죠.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국어, 수학은 상대평가고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상대평가는 비율에 따라 점수를 주는 거고 절대평가는 점수에 따라 학생들한테 등급을 부여합니다. 영어는 등급밖에 안 나오는데 올해 1등급은 무조건 90점이고 작년도 90점, 재작년도 90점이었어요. 1등급은. 그런데 1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이 작년은 7.8, 올해는 4.7로 무지막지하게 줄었죠. 이래서 각 대학에서 제가 일부 대학 물어보니까 수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뭐냐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가 1,6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의 전교 1등하고 다른 고등학교의 전교 1등하고 학업 능력이 같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없잖아요. 학교마다 내신 체계가 다르고 시험 범위가 다르니까. 그런데 수능이라는 건 국가가 제공한 표준화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대학들이 어떻게 하냐면 얘도 성적이 좀 비슷한데 뭔가 기준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학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과목 중에서 가장 우수한 2개 등급 합이 7이 되면 서울과기대가 수능 최저 등급 합에서 2개 합 7이거든요. 그럼 너하고 그 등급을 만족하게 되면 학력은 똑같다고 인정해 줄게. 이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수시에서. 근데 보통 학생들이 2개 중에서 하나를 보통 영어를 포함해서 준비를 합니다. 보통 영어랑 탐구 하나 준비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확 떨어지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영어를 가지고 최저를 준비한 아이들이 많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만족을 못했습니다. 일부 대학 물어보니까 작년 대비 한 10%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 확 떨어지니까 밀리죠. 근데 2등급 봤을 때는 숫자는 비슷해요. 여기 8만 명, 여기 3만 4천인데 올해 2만 명이니까 14,000명이 날아갔잖아요. 그죠? 얘들이 밑으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14,000명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등급이 조금씩 밀리죠. 그래서 한두 문제로 등급 안 된 애들 꽤 많습니다. 올해도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영어는 역설적으로 수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국어하고 수학은 표준 점수라고 해서 점수가 보통 100개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50점부터 한 150점까지 100개 정도 성적이 나와요. 근데 영어는 역설적으로 이게 절대평가 등급이기 때문에 9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수능 영어는 그만큼 파괴력이 큰 거예요. 역설적으로. 서울 지역에서 좀 좋은 대학은 영어가 최소한 2등급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3등급 뜬다. 그럼 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왜냐면 2등급하고 3등급하고 점수 차이가 커지는 대학들이 꽤 되거든요. 점수가 9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점수도 9개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국어하고 수학은 점수가 100개가 나오는데
영어는 9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외로 서울 지역 대학에서 영어 등급이 안 나왔을 때는 대학 조합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미리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수능 난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보통 수능을 처음 보니까. 그리고 졸업생 같은 경우에 9월 달부터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사상 최대의 졸업생이 몰려온다. 이게 사실은 뭐 이게 흔적이 남는 강의라 뭐라고 얘기 못 하겠는데, 제 큰애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제일 좋은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걔들도 수능이 올해 좀 킬러 문제가 없고 쉽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수능을 봤어요. 너도 나도. 킬러 문제 없다면서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킬러 문제 없어, 킬러 문제 없앴죠. 그러니까 애들이 딱 보니까 킬러 문제가 없으면 내가 좀 더 하면은 좋은 대학 가겠지. 아니 그 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그걸 포기하고 가는 애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의대 가겠죠. 꽤 많은 애들이 수능을 봤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야, 너네 학과에서 수능 봐서 성공한 애가 몇 명이라 되니? 1명입니다. 딱 1명. 왜 그러냐면 재학생들도 그런 경향이 컸지만 졸업생들도 수능 킬러 문제가 없다고 하니 굉장히 나이브하게 수능을 준비한 거예요. 그냥 도서관 가서 책 펴놓고 공부 좀 하고 깨작깨작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 큰애가 수능을 3번 봤다고 그랬잖아요. 완성체 정도 되는 수능 공부하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14시간 정도 쉴 틈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아주 최상위권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걔들이 그렇게 공부 안 했다는 뜻이에요. 졸업생들이. 그 연구소에도 아까 제가 설명회 오기 전 몇 통의 전화 받았었는데 졸업생들이 졸업생이 아니에요. 이게 킬러 문제가 없다는 그 한마디로 애들이 준비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 제가 전수를 보진 못했지만 현재 연구소로 연락 오는 학생들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그냥 무늬만 졸업생이지 실제 그 학생들의 성적은 파워풀하지 않다라고 저는 결론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인서울 대학을 쓸 만큼 정도의 성적을 가질 것으로 추정하는 졸업생들은 10,000명이 안 돼요. 10,000명. 제가 계산해 보게 되면.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41개 대학에서 자퇴하는 아이들이 아마 수능을 다시 준비해서 서울에 갈 수 있는 능력이 될 거 아니에요. 10,000명이 안 됩니다. 1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000명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 애들 잘 보세요. 내신 열심히 한다고 성적 잘 올라갑니까? 쉽지 않죠. 수능도 열심히 준비하다 올라갑니까? 잘 안 올라가요. 물론 성적이 올라가는 이 애들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관점 봤을 때 인서울 갈 만큼의 성적을 갖고 있으면서 재수를 해서 또는 반수를 해서 올해 수능을 한 번 더 봐야지 하는 애들은 기사에 나온 것처럼 10몇만이 아니라 그게 10,000명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이게 우리 학생들도 앉아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 학생들 잠깐 제가 좀 그런 말씀 드리면, 단군 이래로 가장 고생을 안 해본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제 아이도 그랬고. 그러니까 보통 수능을 봐서 좀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면 한 번 더 해야지라는 생각을 쉽게 해요. 왜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어머니, 아버님들?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학생들, 제가 작년 졸업생들은 코로나 3년 동안 갇혀있던 아이들이었잖아요. 작년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수능 제대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재수를 하겠대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재수하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수능을 준비한 시점이 보통 3, 4월이에요.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하다가 또 수시를 준비하다가 잘 안 됐어요. 뭐 재수 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역량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재수를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제가 3번 경험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걸 바라보고 저는 얼마나 똥줄이 탔겠습니까? 잘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쉽지 않다니까요. 재수는 아주 치열하게 할 거 아니면 안 하는 게 사실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치열함의 기준하고 우리 아이들의 치열함의 기준은 많이 다릅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왜 너는 공부 이렇게 하니?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실제 아이들 만나보게 되면 공부를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아이들은 그게 최선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반수할래? 보통 반수 어떻게 합니까? 보통 6월 달쯤 애들이 보통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 가서 제 큰애도 재수할 때 좀 실패를 했었거든요. 교차를 하면 안 되는데 교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지금 교차할 생각도 갖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을 텐데 보통 교차가 자연계 아이들이 그러니까 미적기와 과탐을 응시한 아이들이 대학을 높여보고자 교차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교차. 제 큰애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중앙대, 경희대 정도 자연계열을 가면 잘 갈 만한 아이인데 요즘 아이들이 서열화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아버지, 중앙대보다 서성안이 낫죠? 뭐 그럴 수 있긴 하긴 한데 자식 이기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해서 그냥 서성한 라인에 인문계 쪽 교차를 했습니다. 6, 7년을 이과를 살아온 아이가 인문계 쪽 좋아할 리가 없죠. 이미 3, 4월부터 드롭이 뜨기 시작했어요. 반수하겠다고. 됩니다. 근데 애들한테 시간 낭비잖아요. 자, 그리고 또 몇 개의 사례가 있는데 연세대 노노문 되게 좋잖아요. 그죠? 고려대 행정 좋잖아요. 학교 가기 싫대요. 왜? 교차하는 아이들이거든요. 학교 가기가 너무 싫대요. 적성에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앉아있는 학생 중에서 내가 좀 성적이 안 좋은데 교차해서 대학을 높이고 싶다.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잘못 가면 1년 또 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열 맞춰서 성적 맞춰서 자연계 대학 가는 게 사실은 낫고 제가 제 큰애 진로 때문에 친구들, 그러니까 대기업 인사팀에 있는 친구들 만나봤을 때 인문계보다 자연계가 최고 성적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계 쪽 학과 가서 성적을 잘 준비해서 자연계로 대학 진학하는 게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무리해서 교차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말씀드리고 또 이제 왜 재수 얘기를 자꾸 많이 하면 재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재수 뭐 그럴 수 있죠. 뭐 부족하면 우리 애들이 공부를 제대로 여러 가지 기준상 못했으니까 재수한다고 하긴 할 거예요. 제 아이도 지금 22살인데 아직도 친구들 재수하는 애들 많아요. 많습니다.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습관일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1년 더 해보겠다.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열심히 하면 모르겠으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재수한 친구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전 제 기준으로는 좀 냉정하게 잘 고민한 다음에 할 거면 빨리 하라 추천해주고 싶어요. 할 거면 빨리.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애들이 한 5등급 이하 나오잖아요. 중학교 때 무너진 애들 되게 많아요. 그 내용 혹시 모르는 애들 꽤 많을걸요 아마? 그럼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야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지 내가 그러니까 빈 부분을 채우고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지. 그냥 반수할래. 반수하게 되면 생각해보세요. 6, 7, 8, 9, 10, 5개월이에요. 5개월 동안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좋은 대학 가고 싶다. 그럼 현재 수능은 트레이닝을 많이 한 아이들이 무조건 유리한 구조거든요. 수능이 짧은 시간 안에 적당한 난이도로 문제를 많이 배워내놔서 빨리빨리 푸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쉬운 구조예요. 자, 그러면 트레이닝이 필요하잖아요. 운동선수들도 트레이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리허설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 기준으로 리허설이 뭐겠습니까? 모의고사겠죠. 모의고사 과목별로 최소한 100개 이상 풀어야 돼요. 최소한 100개 이상은. 기본서 푸는 거 말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푸는 거 말고, 그 다음에 보통 모의고사 하는 걸 100개 이상. 제가 작년에 의대 간 아이들 만나보게 되면 의대는 200개씩 풀었어요. 국어 200개, 수학 200개, 영어 200개, 생명과학 200개, 화학 200개. 이 정도 풀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뭔가 지금 부족해서 그냥 재수해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들 편을 들면. 근데 할 거면 치열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한 150개 정도면 스카이 정도 가요. 200개 정도면은 의대 정도 가는 것 같고. 보통 의대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 틀리면 의대는 갑니다. 수능에서. 골고루. 한 10개 안쪽이면은 스카이, 10개 안쪽이면 스카이 정도 가요. 이제 큰애 8개 틀렸거든요. 8개. 스카이는 가고 남죠. 그 정도의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그냥 습관적으로 친구들이 재수하니까 지금 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알바하고 있다가 뭐 좀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가 뭐 또 12월 올해 12월 31일 딱 되면 애들 호프집 앞에서 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성인 되니까. 그럴 수 있죠.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1년을 투자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할 거라면
빨리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봐서 좀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3번 말씀드렸죠. 참고할 내용들은 뭐냐면 이제 수능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그 재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정시 모집에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수능 성적표가 발표된 이후에 진행되는 문입니다. 우리 애들이 대학 가는 크게 세 가지예요. 수시라는 문이 있고요. 정시라는 문이 있고 등급대가 좀 안 좋은 학생들이 노려볼 만한 추가 모집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지원 횟수가 총 3번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전국의 195개 대학들이 죄송합니다. 전국의 195개 대학들이 1층, 2층, 3층 나눠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자기 학과를 파는 겁니다. 학생들은 1층에서 1개, 2층에서 1개, 3층에서 1개 물건씩을 사는 거예요. 1층을 가군이라고 제가 하고요. 2층을 나군, 3층을 다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층마다 1개씩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1층에서 하나, 2층에서 하나, 3층에서 하나. 그래서 총 3개고요. 2개만 사도 돼요. 그러니까 1층, 2층에서 사면 되고요. 2층, 3층에서 사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파는 시기가 내년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예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까지입니다. 저것 되게 중요한 게 지금 여기에 앉아있다는 뜻은 수시에 좋은 결과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럼 최소한 6번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저도 작년 경험해봤지만 안전하게 쓰게 되면 1월 초에 원서 내고 좀 착한 대학들, 좋은 대학들은 설날 전에 합격자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그 대학은 좋은 대학이잖아요. 나를 맨 처음에 붙여준 대학이잖아요. 그럼 안전하게 쓴 거죠. 이제 큰애도 작년에 설날 전날에 합격자 발표를 했었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대학이야. 저 대학은 너무 좋아.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상향 지원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주 상향이라고 하죠. 그거는 발표를 2월 21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원서 쓰고 애들이 7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애들 똥줄 타요. 우리가 수시에서 6번 떨어져 봤잖아요. 그럼 수시도 예를 들어 가군 나군 떨어지고 마지막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면 멘탈이 나가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정시에 원서 우리가 3번 씁니다. 어지간하면 안전하게 좀 쓰세요. 물론 제가 이제 우주 상향이라는 걸 잘 찾기도 하고 그렇게 의견을 드리기도 하지만 정신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는 수시와 달리 입시 마지막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흔적이 나쁜 게 아니라 분위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제 경험상 봤을 때는 이게 엄마랑 아빠랑 아이가 사이가 안 좋은 경우도 꽤 많아요. 상담하다 보게 되면 이게 또 원서도 삐끗 잘못 쓰게 되면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지간하면 최초 합격 2월 6일에 최대한 2개 정도, 최소 1개 이상은 안전하게 쓰고 2개 정도를 추가 합격 기다려보는 게 낫지, 남자는 우주 상향이지 이러면 사실 힘들어집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최소 1개는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층, 2층, 3층 각 층별로 1개씩 쓰고요. 한 층에서 2개 이상은 못 삽니다. 가군에서 3개 못 써요.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12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12년 만에 돌아온 아빠들이 있잖아요. 초중고 우리 아이 입시 관심 없다가 갑자기 우리 아이가 원서 쓴다고 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 관심 갖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도 하세요. 가군에 대학 2개 못 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한 많은 것 같은데 제 때는 1지망, 2지망 있었거든요. 1지망, 2지망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없습니다. 전문대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층별로 1개씩 씁니다. 가군 연대, 나군 서울대, 다군 동국대. 제 큰애가 저렇게 썼어요, 작년에. 저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2층 서울대, 2층 한림대, 2층 하나, 이건 안 돼요. 한 층에 1개씩만 쓴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점수가 좀 부족하면 그놈의 눈치 작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 보니까 예전 학력고사 때 그 현장 접수 창구 할 때 막 이렇게 그 서울대 그 문 열고 들어가면서 원서 접수할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만, 눈치 작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 날 마지막 경쟁률 보고 하잖아요. 그때 조심할 대학이 표시해 놨습니다. 이게 1월 6일까지인데 이 대학들은
요 대학들은 1월 5일날 마감하고요. 1월 5일날 또 5시에 마감을 해요. 또 요 대학들은 1월 5일 6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월 3일부터 6일 사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대학은 1월 5일날 마감을 하고요. 또 요 대학은 5시에 마감을 해요. 여기도 5시에 마감을 해요. 실제로 눈치 작전 하려고 했다가 6시 마감인 줄 알고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5시 15분에 저한테 전화를 준 학생이 있었어요. 한 3년 전인가. 그러니까 단국대인데 학생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선생님 저 여기 쓰려고 하는데 안 될까 그래서 시간 딱 보니까 5시 15분이에요. 학생, 그 대학 마감은 5시인데 왜 지금 연락 주셨냐 했더니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카드 하나 날린 거죠. 그러니까 접수 마감 시간 잘 보시고 제가 경쟁률 말씀드리겠지만 경쟁률과 컷은 상관도가 1도 없습니다. 경쟁률이라는 건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같이 만들어내는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진다? 컷이 올라간다? 이 의미는 아니죠. 그러면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경영 우리나라에서 경쟁률이 제일 높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경쟁률이라는 건 학생들이 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 그 뜻이지 이걸 가지고 당락을 결정하고 뭔가 빈틈을 노린다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모집은 우리 학생들 점수가 대략 4등급이 좀 잘 안 된다 하게 된다면 추가 모집을 좀 노려보시면 돼요. 추가 모집을 하는 대학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추가 모집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쯤에 모집 요강을 대학에서 또 한 번 내요. 또 한 번 내고 그때 모집을 합니다. 추가 모집 하는 대학 중에서 제일 선호도가 높은 대학은 동국대입니다. 동국대도 있고요. 서울지역대학에 광운대도 있고 국민대도 있고 여러 대학도 되게 많아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정시에 원하는 결과 안 나왔다. 그럼 추가 모집을 써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추가 모집은 1인당 횟수 제한이 없어요. 10개, 20개 이상 씁니다. 작년에 어떤 학부모님은 30개 이상 쓰셨던 것 같아요. 30개 이상. 왜냐면 이게 갈 대학이 많이 없다 보니까 눈치 작전 하셔가지고 하시긴 하셨는데 추가 모집 또 한번 노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원서 접수도 하고요. 접수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도권을 벗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수도권에서도 추가 모집하는 대학들 많으니까요. 한번 저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통 50만 명이 보는데 이 애들이 다 정시에 지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중에서 수시에 합격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시 전문대 가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저거 다 빼면 한 17만 명 정도 남습니다. 정시 쓰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능 보는 애들이 다 정시 쓰지 않아요. 17만 명 정도 남았어요. 이 17만 명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17만 명 정도가 정시에 원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원 참고표. 이게 코로나 이후로 영향이 확 줄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설명회가 좀 많았죠. 제가 예전 회사 있을 때도 잠실 학생체육관 빌려서 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 예산이 꽤 커요. 거의 억대 가까이 들거든요. 근데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합니다. 근데 대치동에 어떤 알바가 있었냐면 보통 설명회 날짜들이 거의 겹쳐요. 입시기관들이.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들은 몸뚱이 한 개니까 각 입시기관의 설명회를 가서 배치표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퀵 기사한테 알바를 시켜요. 여기 가다 받아오라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근데 코로나 3년 동안 입시기관은 설명회를 안 했죠. 그러면서 배치표를 거의 만들지도 않았고 배치표에 대한 수요가 확 줄기도 했고 애들이 비대면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치표가 사실은 종이로 나오는 건데 받아올 기회가 없으니까 배치표가 예전만큼의 영향력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보통 부모님들이 배치표에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뭐 여기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배치표 없어요 라고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서대문 쪽 설명했을 때는 배치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없어지는데 사실 정상이에요. 배치표는 그냥 우리 아이들 국어, 수학, 탐구 점수로 한 줄을 쭉 세워서 그냥 보기 좋게 만든 거예요. 학력고사 세대는 340점 만점에 그냥 자기 점수 더해서 가는 거니까 그때는 배치표가 좀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점수가
제가 대학 갈 때만 해도 한 전국 190개 대학들이 점수 체계가 다 똑같았거든요.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저기 동국대나 한양대나 그냥 자기 점수 다 더해서 줄 그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195개 대학들이 우리 아이의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 이론적으로는 196개 점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곡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점수가 저 왼쪽에 195개가 붙어 있었는데 199개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공간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서도 왜곡이 되니까 사실 배치표가 잘 안 맞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우리는 한 장 딱 봤을 때 아, 가군에 어떤 대학이 있고 나군에 어떤 대학이 있구나 이 정도 보시기 편한 정도이지 배치표를 가지고 뭔가 대학을 갈 수 있는 대학을 잡는다. 이거는 이미 예전 얘기예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배치표를 굳이 구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지금은 큰 의미 없는 예전의 유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년도 입시 결과 같은 거 보잖아요. 보게 되면 서울과기대 2020 재작년하고 작년 거 볼게요. 컴퓨터 공학과 보게 되면 보세요. 영어 등급이 1.87이라는 거 생각해보세요. 1.87이면 1등급 애들이 많아요? 2등급 애들이 많아요? 2등급 애들이 많죠? 막 10명 중에 1등급 2명, 8명이 2등급일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되니까 1.87 나오겠죠? 그러니까 서울과기대는 2등급 애들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2.29잖아요. 그럼 2.29라는 얘기는 2등급이 한 7명, 3등급이 한 3명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서울과기대는 3등급도 갈 수 있다. 그 뜻이겠죠? 평균 등급이니까. 자, 그런데 수능 100분위가 뭐냐면 우리 아이의 성적을 탐구 2개를 평균 내보세요. 평균 낸 탐구 성적하고 국어랑 수학이랑 100분위 3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면 평균은 100분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작년은 86.1인가 되고요. 작년에는 85.73가 돼요. 에이, 뭐 저 정도면 뭐 라고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대학들은 이 점수로 선발하진 않고 그냥 그 자료를 찾는 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실제 저렇게 선발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 성적을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과기대로 돌려보게 되면 광운대는 706.65, 국민대는 692.50,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서울과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 점수는 그냥 대략적인 배치표 점수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실제 대학 선발하는 이 점수 기준으로 올려놓지 않고 그냥 대충 우리 대학은 평균 100분위가 한 86 정도 되는 애들이 쓰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나타내주는 단순 지표이지 이렇게 올려주는 대학은 많지 않아요. 물론 어디가에 나타나면 보긴 하겠지만 대학들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대학 지원할 때 대학교 선발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따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어제 통화했던 분이 이제 저기 멀리 계신 분인데, 어머님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뭐 공립대를 쓰고 싶은데, 뭐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서 어머님께서 아이한테 그랬대요. 야, 그러지 말고 어디가에 나온 작년 70% 컷이나 50% 컷 좀 보고 써라.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작년 수능하고 올해 수능하고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작년 걸로 보면 아이들이 지금 10,000원짜리 물건은 12,000원 사는 느낌으로 애들이 납치될 느낌이 좀 있고, 또 하나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능 점수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럼 작년 점수랑 내 점 봤을 때 달라. 뭐지? 근데 혼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공교육 쪽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작년 입시 결과 최대한 끌어모아서 그걸 올해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뭔가 해주시고 계십니다. 공교육 쪽에서는. 근데 그것도 약간 어폐가 있긴 하죠. 작년 걸도 올해를 끌어오게 되면 의미가 사실 없잖아요. 우리 애들은 올해 수능 기준으로 올해 대학 난이도에 따라서 우리 애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성적이 중요한 거지 작년 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죠? 입시는 현재를 봐야지 작년 걸 자꾸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자꾸 관습인 거예요. 관습. 왜냐면 예전 습관에서 못 벗어나니까 자꾸 작년도 입시 결과, 전년도 입결이 어떻게 돼 이렇게 보시는데 그건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아이들이 대학 갈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들이 많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이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학생들 같은 경우 많이 봤을 텐데 이게 모의 지원이죠. 모의 지원 같은 경우는 요 성적을 하게 되면 요 정도 성적이 나와요. 이게 대학 기준 점수입니다. 이 성적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성적 기준으로 대학들이 선발을 하지 요 서울과기대 컴퓨터공학과는요. 대학 기준으로 885,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 작년 거 아니에요. 올해 기준 점수로 885.57이 나오고 예비 1번이 885.11이니까 0.46점으로 당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학의 산출 점수 기준으로 돌려본 다음에 합부를 따져봐야죠. 그럼 작년도 입결이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입시는 자꾸 과거를 보는 순간 망합니다. 입시 자꾸 앞을 봐야 돼요.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상을 해야지 작년도 입시를 보고 어떻고 작년이 어쩌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입시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입시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현재를 보는 게 사실 맞습니다. 현재를 보시는 게 사실 맞고요. 네. 이게 대학별 환산점수라는 게 그건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 성적을 어디 가나 그리고 고급석 성장 분석기나 UA나 입시기관들이 자동적으로 다 계산해 줍니다. 우리 아이 점수들을 돈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아이 점수가 대학별로 어떻게 되지 이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산 10년 전만에 하게 되면 제가 9학년도 8학년 상담할 때는요. 어머님 아버님이 다 손으로 계산하는 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때 10몇 년 전이잖아요. 근데 정보가 부족했으니까 막 손으로 계산하시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학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비율이 다르고 여기 있죠. 국어, 수학, 영어 등급 점수 다르기 때문에 대학마다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적만 입력하면 산출해주는 프로그램이 많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정시 때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제가 예전에 했던 회사의 모의 지원 하고 이제 고속 성장 분석이 딱 두 개예요. 안타깝지만 둘 다 유료입니다. 유료고요. 현재 보면은 얘는 보시게 되면 쭉 읽어보게 되면 다운로드 10만 회래요. 정시 지원자가 몇 만이라고 그랬습니까? 17만. 10만이 쓰는 거예요. 10만.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한 3만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시에 저 두 개 데이터는 그냥 기본 옵션으로 다 쓰는 거예요. 다. 이거 좀 비싸요. 비쌉니다. 이거 좀 싸요. 3만 원이에요. 이건 비싸요. 한 3배 이상 됩니다. 모의 지원은 제 경험상으로는 한 4, 5년 전만 하면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와서 상담할 때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우리 아이가 이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어요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한 4, 5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걸 워낙 많이 쓰시니까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 점수를 믿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어요. 워낙 많이 쓰니까.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두 개 프로그램을 많이 쓰다 보니까 컷이 틀리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왜? 모의 지원 해보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이제 학생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여기가 최초 교이거든요. 이게 등수예요. 여기 점수고. 1등 점수가 좀 높죠. 얘부터 여기까지는 최초합이라고 모의 지원이 얘기를 해줘요. 여기는 추가 합격입니다. 너는 최초합은 아니지만 기다리면 붙을 것 같아. 여기는 불합격자 애들이에요. 그리고 경쟁률 만들어내는 애들이 다 얘들이에요, 얘들. 보세요.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여기 일직선인데 얘보다 다르죠. 얘들은 서울과기대 어디를 써도 불합격하는 애들이에요, 쟤들이 다. 쟤들이 막 상향 지원해서 경쟁률을 만들어내는 거지 얘들이 합격 컷을 바꾸진 않습니다. 얘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경쟁률 의미 두지 말라는 게 얘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고 얘를 보세요. 얘가 지금 불합격 1번이잖아요. 그죠? 모의 지원으로 불합격 1번이잖아요. 그러면 모의 지원을 워낙 많이 쓰니까 저 아이는 저게 실제 지원으로 착각을 해요. 모의 지원 돌리면 불합격이네?
그럼 여기 학생들도 앉아있지만 모니터 딱 돌려서 브라이크가 딱 뜨면 애들이 쓸까요? 안 써요. 안 쓴단 말이에요. 모의지원인데 안 써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쓸까요? 추가학교 맨 끝인데 쟤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안 쓸 거란 말이에요. 실제 커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물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연대 신학과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연대 신학과 점수 낮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마지막에 모의지원 딱 돌려보다가 저 낮을 것 같아. 마지막에 몰려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담사의 능력도 필요하고 데이터를 잘 해석하는 사람의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 질문들이 바뀝니다. 이 데이터가 맞나요? 이렇게 쓰면 맞나요, 선생님? 이게 안전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많이 쓰니까. 역설적으로. 제가 처음 회사 입사할 때는 이 정도까지 모의전 많이 안 썼었어요. 그때 입사해서 매출이 지금 매출 3분의 1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이용자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거 보고서 잘 붙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상담할 때도 그냥 이거 숫자만 읽어줘도 굉장히 잘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숫자 그대로 읽잖아요. 조금 위험한 경우가 좀 많아요. 왜? 애들이 저걸 절대치로 신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죠. 어찌됐건 이 두 개가 이 모의지원하고 고속성장 분석기는 올해의 데이터 기준으로 환산해서 합격 가능성을 예상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께서 대학을 결정하실 때 보통 두 개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기본 옵션입니다. 옵션. 두 개 다 써요. D총도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저것 말고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라는 움직임이 있어서 몇 개 새로운 프로그램이 좀 돌아다니긴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쓰지 않습니다. 저도 딱 두 개밖에 안 써요. 두 개밖에 안 쓰고 저도 데이터 그대로 읽진 않습니다. 저것도 사실은 그대로 읽었다가는 이게 데이터가 엉키는 경우가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도 조심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잘 보겠죠. 배터리라는 게 있겠죠. 배터리. 이거 배터리 나중에는 이제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어머님들하고 우리 아이들은요. 나중에 배터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7칸인데 5칸으로 줄었어요. 4칸으로 줄었어요. 저희 사실 배터리는 저 회사가 붙인 명칭이 아니에요. 저게 제가 했을 때 만든 거는 최종 컷부터 지원자 간의 거리를 시각화된 자료로 만든 거예요, 그냥. 배터리가 아닌데 애들이 어느 순간인가 배터리에서 그 회사도 배터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위치예요, 위치. 이게 최종 컷부터 I가 위치니까 이게 사실은 합격 가능성이 아니고 위치인데 애들이 이걸 가능성으로 오인하다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합격 가능성이 60%면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좀 찜찜하죠? 50%는요? 더 찜찜하죠? 이제 큰애가 작년에 2개 대학서 둘 다 6칸, 5칸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그 1층의 그 대학은 등수가 5등이었어요, 5등. 정원 45명 중에. 근데 6칸 나와요. 6칸. 그러니까 배터리 칸 쓰면 황당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지원자 200명 중에서 정원이 45명인데 우리 아이가 4등이 5등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상적 봤을 때, 그럼 배터리 칸수 9칸 나오는 게 정상 아니요가 정상인데 6칸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큰애도 웃죠. 아버지 이거 뭐예요? 그냥 신경 쓰지 마. 너 등수가 좋잖아. 근데 2층에 있는 그 대학 같은 경우에는 55명 정원에게 30등이었거든요. 5칸인가 6칸 떠요. 떨어질 점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것 때문에 자꾸 위축이 돼요, 자꾸. 배터리 칸수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칸수는 그냥 참고하시고 위치 보세요, 위치. 우리 아이가 몇 등인지.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요거 그래프 보셨는데 우리 아이가 어딘지 보시면 돼요. 여기쯤 있으면 어지간한 붙겠죠. 그죠? 여기서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의지원에서 저 분포를 봤을 때 우리가 위치를 보시면 돼, 위치. 우리의 위치가 저기 상위 50% 안에 있나? 그럼 붙겠지. 어디 있을까? 그걸 보시면 되지. 칸수보다는 위치를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위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위치가 어디인지 보시면 되고, 근데 고속성장 분석이 위치가 없잖아요. 그냥 점수만 나오잖아요.
점수 안 나오고 요게 지금 최초 합격 정도 보시면 돼요. 요 색깔이 요렇게 나오죠. 요게 최초 합격. 저는 추가 합격 정도 봅니다. 이거 최초 합격, 추가 합격, 이거는 우주 상향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제 개인적 해석을. 우주 상향이 아닐까. 이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 성장 분석이가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성적 입력한 다음에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한눈에 확 보여요. 성적 입력해서 딱 돌리게 되면 지역별 소팅 딱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요 정도 가서 한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모의 지원은 안 보이면 다 찾아야 돼요. 모의 지원은. 그럼 번거롭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공력을 줄일 거면 고속 성장 분석기에서 몇 개 추리신 다음에 모의 지원 돌려면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가 각 대학에 감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 점수가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 감이 없을 때는 고속 성장 분석을 돌려보세요. 돌려보신 다음에 이 정도면 한번 써볼 수 있을까? 그러면 모의 지원 돌려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사람은 유료 상담만 얘기를 해. 이럴 수도 있어요. 유료 서비스니까 그럴 수 있긴 하죠. 근데 우리 아이 인생에 달린 거잖아요. 한 몇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한번 써보실게. 이거 한다고 크게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상담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웃긴 게 뭐냐면요. 모의 지원 가지고요. 대학 상담은 많이 간대요. 그래서 어떤 대학들은 저한테 그 얘기도 해요. 야, 이 모의 지원 뭐야? 실제 물어봐요. 입학처에 저 모의 지원 갖고 애들 많이 들이대니까 입학처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입학처에서. 이번 주가 코엑스에서 아마 정시 박람회 하잖아요. 애들 이거 하고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들은 저 회사 요청해가지고 컷을 다 받아와요. 제가 했을 때 그 몇 개 대학은 받았어요. 높은 대학, 그러니까 상위 7개 대학 중에 한두 개 대학도 받았어요. 그래서 요청 와서 우리 대학 컷 내놓으라고. 컷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대학들도 이건 알고 있어요. 이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요 두 개는 적정히 잘 쓰시면 우리 아들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경쟁률입니다. 이건 제가 큰애가 재수할 때 고려대 교육과학을 제가 한번 던져봤거든요. 안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경쟁률을 보고 나발이고 간에 안 될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겠습니다. 이게 잠깐 볼게요. 이게 보통 시간대별 경쟁률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 이게 경쟁률 나오잖아요. 만약에 1월 6일 오늘 마감이면 대학들이 경쟁률을 블라인드 시켜버립니다. 딱 12시까지만 공개를 해요. 그리고 12시부터 마감 시간이 6시부터 공개를 안 합니다. 눈시가 좀 심해질까봐. 좋은 대학들은 다 마감해버려요. 근데 지방대학들은 6시 마감이면은요, 5시 50분까지 공개하기로 합니다. 지방대학들은.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그렇게 하는 대학이 없어요. 딱 12시 끝입니다. 그러면 이게 마감이 12시예요. 12시 경쟁률입니다. 그럼 제일 높은 게 국제학부가 제일 높잖아요. 10대 1. 그리고 여기는 미달이에요. 주거 종목 0.92대 1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 피결과 제일 높고 여기 주거 종목 0.9가 제일 낮을 거 아니에요. 주거 종목 여기 있기는 해요. 근데 원래 어문 계열이 낮긴 하잖아요. 그럼 국제학부 어디 있습니까? 국제학부가 여기 있어요. 제일 높은데 여기가 있어요. 제일 낮은데 여기가 있습니다. 실제 다른 거 맞춰보잖아요. 마지막 날 12시 경쟁률 하고 이 입시율과 차이가 1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큰애도 그렇게 썼지만 자, 우리가 합격권입니다. 점수가 되게 여유가 있어요. 첫날 쓰는 애들이 얼마큼 될 것 같으세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모의 지원이 이제 업데이트라만 쓰는데 모의 지원이 1회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이 6일이라면 5일 오전 7시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전에 원서 쓰는 애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컷이 계속 바뀌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최종 업데이트 보고 써야 되는데 쓰고 싶지만은 계속 모의 지원 회사가 접수 마지막 날 전날 아침에 최종 업데이트를 하니까 그때 못 쓰죠. 저거 보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대학들 그 얘기를 해요. 애들이 많이 안 쓴다. 첫날부터. 그 모의 지원 업데이트 날짜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왜 첫날 애들이 안 들어오지? 제가 대학에 어떻게 얘기 드리냐면 괜찮다. 마지막 날 들어올 거야. 걱정하지 말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또 하나. 합격권에 있는 아이들도 마지막 최종 업데이트 보고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에 최종 경쟁을 보고 쓰는 아이들이 합격권 아이들의 절반 정도 됩니다. 즉
저기가 0.92대 1이라 할지라도 합격권에 있는 지금 저기가 정원이 아직 안 나왔지만 정원이 10명이라 치잖아요. 중어중문 10명 중에 합격권인 5명인 애들이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보면 0.92대 1, 뭐 터져도 점수 잘 나올 텐데 뭐 이거라는 거죠. 실제 제 아이도 그랬습니다. 아까 그 6등하고도 33등 그 학과도 마지막 날 경력보고 썼어요. 근데 뭐 안 터지겠네, 쓰자. 제 아이도 마지막 날 한 2시쯤 썼어요. 매우 안전한 합격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뭔가 경쟁률을 보고 뭔가 이럴 고민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왜냐면 이게 어디 찾아보게 되면 뭐 이제 상담받을 뭐 고민을 하신 분들 계실 텐데 파이널 콜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재작년부터 나온 거긴 한데 저도 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마지막 날 경쟁률을 보고 뭔가 의견을 전화를 주는 거래요. 의미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거랑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자료를 해봤는데 저 마지막 경쟁률하고 실제 입시율과 차이가 없고요. 매우 안정적인 합격권에 있는 아이들이 마지막 날 경쟁률을 보고 전 합격권에 있는 아이들 100 중에 50% 정도가 씁니다. 제 아이도 그랬고 실제 그런 움직임이 많아요. 합격권에 있는 아이들이 반 정도가 마지막 저 경쟁 보고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거 보고 경쟁률이 미달이니까 써야지. 아니에요. 이미 50% 애들 가만히 있다니까요. 메디컬 계열은 더 많아요. 일반 학과들은 50% 정도가 마지막 날 경쟁을 보고 쓰는데 메디컬 계열은 일반 학과보다 더 촘촘하게 애들이 붙어 있잖아요. 한 60% 정도 애들이 마지막 경쟁을 보고 씁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퀄리파이어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학교들 다 숨어 있거든요. 합격자들이 다. 숨어 있으니까 저를 가지고 뭘 따지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냥 내가 돌려보고 데이터에 큰 문제가 없게 되면 저것과 무관하게 쓰시라는 겁니다. 눈치차게 하지 마시라 그 뜻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일 텐, 뭐 그 통계치를, 뭐 현황을 보여드릴 텐데 저도 저거 다 기억 못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배치표 말고 이거 보셔도 그냥 이 대학들이 1층에 어느 학과들이 있구나, 2층에 어느 학과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라는 거지 저도 잘 모릅니다. 자, 우선은 스카이저 서울대 연대고대 같은 경우는 1층에 연세대와 고려대가 있고요. 고려대는 문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여기는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는데 여기는 교과 우수라고 해서 내신 성적까지 더해서 애를 뽑습니다. 제가 모의점 보니까 여기는 보통 내신 한 1.5등급 정도 된 애들 쓰는 것 같아요. 1.5등급. 1.5 정도 등급의 수능이 좀 잘 나오는 애들이 쓰고요. 여기는 특목 자사고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 걔들은 내신 4등급 나오도 의대 관심이지 저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전형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특구 외 지역 애들이 할 만한 전형이 고려대 교과 우수입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서울대 2층에 있죠. 일반 전형이 있고 지역 균형이 있는데요. 여기 못 쓰는 애들이 보통 여기 많이 써요. 지역 균형은 각 고등학교로 2명씩밖에 못 씁니다. 재학생, 졸업생. 보면은 여기 경제학부 있고요. 인문계열 있고 정치외교, 인류학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1층, 2층, 3층 뭐 있는지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그 자연계입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하나는 서울대 이거예요. 첨단 융합학부가 70명 새로 들어왔죠. 저거는 제가 아마 추정컨대 서울대 자연계열 좀 쓰기 어려운 아이들이 저기다 몰리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수시 때도 그랬습니다. 수시 때도. 정원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이 많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점수가 안 되면 나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정원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50명인데.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죠. 근데 의외로 저 학과가 입시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학과 정체성이 애매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첨단 융합학부인데 이게 무슨 과예요?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학과 아이덴티티가 불분명하면 잘 못 써요, 애들이. 기계공학과, 전자학과 씁니다. 자율전공 저게 뭐지? 소속이 없잖아요. 소속감인 게 되게 중요해요. 제 큰애도 보니까 그게 4개 반으로, 그러니까 그 학과가 총 135명인데 한 학년이 이걸 4개 반 쪼개놔요. 반끼리 잘 놀아요. 잘 다니죠. 소속감이 있고 어울릴 친구가 잘 다니는데 저렇게 되면 애들이 조금 애매해요. 실제 제가 그 큰애도 보니까
소속감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해석해 보게 되면 이학과들은 의외로 소속감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입시 결과가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 지원은 또는 고속 성장 분석기는 과열돼 있어도 실제 입시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뭐 수능 반영하는 방법 이거 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들이나 프로그램이 다 계산해 줍니다. 관계 없고요. 요건 좀 중요해요. 이거 올해 서울대가 과학 2과목이라고 하죠. 우리가 물원, 화원, 생원은 하는데 물투, 화투, 지투, 생투 이렇게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2과목을 한 과목 해야지 서울대 지원이 가능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서울대는 의무화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올해처럼 야, 가사 좀 줄게 하니까 애들이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실제 제가 그 모의 지원 표원 보니까 서울대 의대는요, 저 2과목 안 하면 합격이 불가능해요. 서울대 의대 정원 30명인데 과탐 원 하는 애들이 한 명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2과목 가산점 3점. 3점 또는 이거 5점 받아서 합격하는 애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서울대는 의대 그리고 컴공 몇 개 상위권 학과만 이런 애들이 많지 밑에 학과들은 저 2과목 갖고 가산점 받는 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2과목 할 여력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모의 지원 아니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과들은 이렇게 조합해야 된다는 거. 엊그저께 뉴스 나온 그 외대부 그 학생은 이것 때문에 이 조합이 안 돼서 서울대 의대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저거 빨간색이 안 돼서 조합이 안 돼서 서울대 의대 못 쓰는 겁니다. 근데 뭐 의대 상담해보게 되면 이게 뭐 앉아 계신 분은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연대 의대 다니는 교수님이나 서울대 의대 다니는 교수님들 딱 보게 되면 의견이 대부분 겹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네가 나온 의대 내가 나온 의대 막 서로 막 잘난 척하다가 나이 들고 흰머리 나게 되면 다 비슷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를 찾아온 그 의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공통적인 의견은 서울대하고 연대는 넘사벽인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의대가 꽤 많잖아요. 우리나라 의대가. 그러니까 2개 정도는 뭐 넘사벽 나머지는 다 비슷한 거니까 사실은 뭐 그 학생이 연대 의대가 더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간 거니까. 뭐 언론에서는 마치 못 간 게 큰일 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나온 것 같고 뭐 우리가 폄하를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화여대입니다. 보게 되면 보세요. 가군의 인원이 좀 1층의 인원이 좀 많죠. 1층의 인원이 적죠. 2층이 많고. 왜 그러겠습니까? 1층에 연세대, 고려대 물건 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힘드니까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쪽 라인에서 1층에서 물건을 뺀 거예요. 2층에 물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서강대, 성대, 한양대 쓰고 싶으면 2층에서 물건 사니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물론 1층 사도 되긴 되는데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해. 여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가 변화가 좀 있습니다. 성균관대가 반도체 융합학과하고 에너지학과가 신설이 됐어요. 현재 컷은 여기가 좀 높습니다. 반도체가 약간 높아요. 그리고 에너지는 어느 대학 봐도 에너지학과는 컷이 많이 안 높아요. 한양대도 에너지공학과 있거든요. 썩 높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추상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 반도체 딱 반도체 보이잖아요. 근데 에너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계는 아이들이 그 학과가 눈으로, 그러니까 머리 싹 그려지게 되면 잘 쓰는데 잘 안 그려지면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자연계를 무지막지하게 통합 선발을 하죠. 이런 학과들이 있고요. 성관 공학계열이 있고, 그 성대 조심하시는 게 뭐냐면은 제가 뭐 여러 자료 조사하면서 성대가 계열 선발하거든요. 계열 선발, 공학계열, 자연계열, 인문계 쪽도 인문계열, 그 사회과학계열 하는데 계열로 입학하면 내가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전공 제한이 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과학계열로 입학을 했어요. 심리학과 가고 싶어. 학점이 4.5 만점 가까이 나와야 돼요. 성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 가는 게 능사 뭐 그럴 수 있긴 하죠. 내가 입학했는데 내가 원하는 과를 못 가.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과를 가는 거예요. 성균관대는 입학해서 학점 관리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성대 들어가서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과 가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성대는 학점 관리 잘해야 내가 원하는 과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잘 담아주면 좋겠습니다. 뭐 수능 반영 비율은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안 넘어가니.
나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인데, 자, 요 대학들보다 바뀐 게 조금씩 많아요. 보시면 그 경희대가 1층에서 사회과학 광역이라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작년에 저기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입시록에도 없겠죠? 그 여기가 모집 요강 15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 학과로 입학해서 학생이 원하는 학과를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 사회과학 광역은 여기 있고요. 나구는 경희대 여기 요 색깔은요 국제 캠퍼스에 있는 학과입니다. 서울에 없어요. 경희대는 서울 캠퍼스 학과 있고 용인입니다. 위치는 국제 캠퍼스 학과 있죠. 용인이 수원 아닙니다. 용인에 있는데 요 학과 위치가 용인입니다. 외대도 요거 신설이에요. 소셜 사이언스 앤 뭐 AI 융합 이거 서울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있습니까? 용인에 있어요. 신설인데 외대가 8년 만에 8년인가 10년 걸리고 들은 것 같은데 8개 학과 올해 신설했어요. 작년에 없던 모집단입니다. 작년에 없던 상품이에요. 그리고 다 3층에 중앙대가 있고 외대가 이렇게 있죠. 여기 있습니다. 외대 경영학이 지금 모집 정원에 한 15바퀴 정도 돌아요. 15바퀴. 저게 큰애가 재수할 때 저기 썼거든요. 마지막 날 전화 오더라. 마지막 날 한 500번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빠집니다. 요거 있고요. 요거 좀 있고 외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캠퍼스에서 서울 캠퍼스 전과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대 글로벌 캠퍼스로 전략적으로 가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많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보시면은 또 여기 외대 경희대 보게 되면 여기 요 학과들은 다 용인에 있는 학과들입니다. 여기도 용인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외대도 여기 있죠. 근데 제가 폴란드 이런 것들 폴란드나 헝가리 여기 좀 제가 많이 추천하는데 동유럽 학과들이 우리나라의 그 공장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취직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외대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 저 학과 성적이 제일 높아요. 또 그리고도 그러니까 그 참고하시고 학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자연계열입니다. 여기 색깔 글로벌 캠퍼스 용인에 있는 거고요. 다 용인에 있습니다. 신설입니다. 신설 노란색은 다 신설이에요. 요 색깔은 서울이 아니란 뜻입니다. 서울 아닙니다. 서울 아니에요. 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수준은 서울 지역 대학과 비교하면 광운대보다 약간 낮다고 보시면 돼요. 외대 글로벌 캠퍼스 학과들은 광운대 약간 낮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반영 비율에서 외대 같은 경우에 점수가 좀 작아요. 지금 뭐냐면 외대가 1등급을 140점 주고 2등급 138점 주고 3등급 134점 주거든요. 그럼 여기 점수가 4점 정도밖에 안 벌어지는데 경희대 보세요. 벌어진 점수가 8점 벌어지죠, 여기는. 그러니까 영어 2등급하고 3등급 차이가 여기는 8점 벌어져요. 8점 벌어지게 되면 소위 수학에도 2문제 더 맞아야 돼요. 수학 4점짜리 2문제. 어렵죠? 4점짜리도 한 번만 해볼 만한데 8점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경에 서울에 있는 상위 11개 대학 쓰고 싶은데 만약 영어 3이잖아요. 외대를 노려보시는 게 맞아요. 외대. 시립대도 이 정도면 한 4점이니까 해볼 만하죠. 여기 4점. 그러니까 2하고 3 차이를 보시면 돼요. 4점. 여기는 3점입니다. 3점. 여기도 벌어진 점수가 여기 3점이죠. 그러니까 경희대는 영어 3이면 쓰기 되게 부담스러운 대학이에요. 경희대는. 근데 중앙대, 외대, 시립대는 한 4점이니까 한번 3등급 학생들도 다른 과목 성적이 좋으면 해볼 만하다. 그런 의미예요. 자연계열,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건대, 동대, 홍대, 숙대입니다. 숙명여대, 가구대 많고, 건국대가 별로 없고, 동국대가 많고, 나군, 건국대가 이렇게 있고요. 동대, 건국대, 이게 17바퀴 돌아요. 17바퀴, 여기가. 17바퀴 돌 거예요. 대학미래연구소 유튜브 채널인데 제가 정리해봤더니 17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홍익대는 기본적으로 다 잘 돌고요. 기본적으로 서너 바퀴씩은 충분히 도니까. 왜냐면 다군에 쓸 대학 애들이 3층에 물건사 딱 갔는데 동국대는 안 팔아요. 숙명여대도 안 팔아요. 건국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홍대밖에 없어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가군, 나군에서 중앙대, 경희대 물건 하나 사고 다군에 살 게 없으니까 홍대 샀다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1층, 2층에서 좋은 대학 등록하고 여기 등록 안 하는 거예요. 등록 안 합니다. 그래서 홍익대 여기가 좀 많이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돌아요. 그리고 동대가 여기 학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고양 캠퍼스 4개 학과 있거든요. 여기가 고양 캠퍼스에 있는 4개 학과입니다. 저기가 4개 학과예요. 서울 아닙니다. 동국대 자연계 돌려보시다 보게 되면 점수 좀 낮은 학과들 보이거든요. 백발발전 고양 캠퍼스 4개 학과입니다. 4개 학과 보시면 되고 동국대가 올해 2개 학과를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냥 한 묶음으로 팔던 학과를 올해는 2개로 분리해서 2개로 분리해서 물건을 팝니다. 그러니까 작년 입시 결과를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건대 이쪽 라인은 작년에 비해서 물건 파는 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경외시 조금 많이 변했죠. 서성한 라인도 그러니까 서성한 라인은 변했죠. 성대가 3층에 물건을 팔잖아요. 서울대도 첨단학과 물건 새로 팔았죠. 근데 이 라인은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조금 골 때리는 표현 죄송하긴 하지만 건국대는요. 여기 국어가 40이에요. 수학이 25고. 그러니까 수학이 좀 잘 안 좋은 친구들은 저쪽 가면 돼요. 작년에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 국어가 1, 영어 1, 탐구가 나쁘지 않았고 수학이 한 4인가 3인가 된 학생이 있었습니다. 건대가 잘 잡히더라고요. 수학이 좀 낮으니까. 왜 반응비율이 낮잖아요. 이런 경우 좀 보시면 되고요. 점수 보시면 보세요. 여기는 1등급 거의 없습니다. 영어 1등급은 어디 간 줄 아세요? 의대 씁니다. 메디컬 계열 써요. 정시 메디컬 계열이 보통 3,000명 정도 있거든요. 3,000명 정도? 3,000명 정도 있으니까 아까 1등급 자원이 얼마 있습니까? 2만 명 정도 있죠. 2만 명 중에서 1만 명 수시 납치되고 1만 명 남을 거 아니에요. 1만 명 중에서 다른 과목까지 좋은 아이들이 제가 봐서 대체로 봐도 3,000명이 안 될 거예요. 영어 1등급이면 다른 과목도 1등급 확률이 그 1만 명 중에 3, 4등 되지 않을까요? 그럼 걔들이 다 의대, 의치한 약수, 메디컬 다 빠져나가고 이 밑에는 영어 1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2등급 보시면 돼요. 우린 영어 볼 때 1 보시면 안 돼요. 2 보시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3등급 점수가 있다면 여기 3점이고 여기 2점이니까 영어가 3이면은 동대간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여기는 3이면 못 쓰겠죠. 보시면 점수가 7점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수학에서 7점이면은 3점짜리 하나, 4점짜리 하나예요. 그러니까 2등급은 홍대 못 쓴다고 보시면 되죠. 숙대도 4등급인데 여기서부터 3등급은 쉽지 않아요. 저 등급대 애들이 4점을 더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위에 대학 아이들은 한 3, 4점 해도 관계없는데 건대 이하 대학들은 3점까지는 애들이 그러니까 잘 뒤집는단 말이에요. 영어 3등급이면. 근데 4점이면 쉽지가 않죠. 4점이면. 자연계열입니다. 복잡하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자동적으로 계산해 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요거는 여학생들 물리 선택을 잘 안 해요. 학교에서 잘 안 하는데 수능에서 잘 할 리가 없잖아요. 실제 모의점 표본 보게 되면 물리 때문에 가산점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좀 무시하셔도 돼요. 무시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자연계 중심대학입니다. 우리가 건대, 동대, 홍대 벗어나게 되면 인하대, 아주대인데 문제는 우리 애들이 저 대학을 되게 싫어해요. 서울에서 벗어난 순간 인프라를 너무 애들이 민감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데이터를 보게 되면 건대 이쪽 라인 벗어나게 되면 인하대, 아주대를 고민하는 게 맞는데 애들은 서울에서 벗어나기 싫은 거예요. 실제 만나보게 되잖아요. 애들은 저 싫은데요? 그래도 성적이 좋은 대학이야. 싫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어머님, 아버님하고 아이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기준으로는 인하대, 아주대, 항공대, 한양대 이러니까 좋은 대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대학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4년 동안 다니는 대학일 거 아니에요.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좋아요. 얘기를 했다가 아이가 싫어한다.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거 싸우시기 힘들어요. 제가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인하대, 아주대 저도 가라고 할 거예요. 가. 애가 싫어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 장사가 없잖아요. 그럼 뭐 다른 대학 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최근 뭐 뉴스도 좀 영향이 커요. 법권 지른 순도 대학이 망한다 이런 얘기하고 뭐 수도권 대학 집중도 심해진다고 하니까 애들은 다 서울 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우리 요 앞에 나가 반경 100m 안에 병원 있죠. 스타벅 다 있잖아요. 근데 저기도 없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지방이라는 또 수도권의 인식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서울에 대한 인프라가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인하대 같은 경우는 수도권 대학 취업률 거의 1위예요. 인서울 대학 취업률 1위는 성균관대입니다. 74% 가까이 돼요. 인하대도 높아요. 아주대도 높아요. 한양대, 에리카 취업률 높아요. 여기서 꼴찌가 가천대예요. 가천대 66%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취업률 평균이 59%거든요. 59%. 근데 가천대 66이고 저기 인하대, 에리카, 그 아주대가 70% 육박해요. 그럼 졸업생 10명 중에 7명은 취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좋은 대학이죠. 물론 취업률 자체가 취업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졸업해서 취업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사실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있다면 조금 생각을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에 이런 대학이 있고요. 2층에 이런 대학이 있습니다. 3층에 이런 대학이 있어요. 항공대는 특이하게 요게 좀 있고 올해 요거 신설입니다. 항공개호가 신설입니다. 보시면은 모집인원 무지막지하게 큰 게 여기 가천대 외국어 계열 63명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좀 안 되면 정원 많은 거 가보시면 좋고요. 딱히 많은 게 여기 80명 또 있죠. 나머지가 또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급 대학 중에 대학이 잘 안 잡히면 저기를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 정원 엄청나게 많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에서 자연계 중심 대학이라고. 인문계보다 자연계 모집 단위가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보세요. 여기 780명, 여기 822명, 1100명이에요. 대충 눈으로 봐도 거의 3000명 육박하잖아요. 여기는. 근데 보세요. 인문계 얼마 되나? 그거 더해도 1000명 될까? 더 1000명 약간 넘겠네요. 3배 있어요. 지금 3배 자연계가 저기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이 만약에 수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좋아하게 되면 이쪽 교차해도 관계없어요. 인문계 아이들이. 자연계 아이들 교차할 일은 없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이 수학 좀 좋아하고 과탐 좋아하게 되면 이쪽에 선택지가 많잖아요. 이쪽 교차, 저는 의외로 교차를 인문계 애들 자연계 교차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에 대한 센스가 좀 있으면 굳이 거기서 할 생각 하지 말고. 근데 애들이 그렇게 거의 잘 안 하죠. 대부분. 여기 인하대가 반도체 시스템에서 신설을 했고요. 여기는 한 개 학과를 2개로 분할했습니다. 아주대는 약대를 이렇게 바꿨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3층에서 물건 팔다가 올해 2층으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약대는 제가 이제 의치한 다음에 약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대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의의 학과하고 한의의 의대 같이 뽑는 대학들이 우리나라 3개 정도 있어요. 그 대학들의 입시율을 보면 우리가 약대냐 한의대냐 서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의대가 더 높습니다. 한의대가 더 높아요. 약대보다. 그리고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수의대가 한의대보다 높습니다. 정시 기준으로. 근데 약대를 한의대보다 높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시 때문에 그래요. 수시. 수시로 봤을 때는 약대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허들이 낮거든요. 한의대보다. 최저가 낮다면은 이걸 통과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높게 나오죠. 약대가. 근데 정시는 그냥 수능 성적으로 그냥 일렬을 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약대는 평균 1등보다 약간 위에 있습니다. 약대는 평균적으로. 제 작년 큰애도 8개 틀린 약대 거의 다 잡혀요. 한의대는 안 잡힙니다. 안 잡힙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약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좀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약대를 가네 한의대를 가네 둘 다 라이선스가 있는 직업은 어디를 가도 관계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이 약대인 것 같기는 해요. 말씀드리고, 수능 반영 비율은 독특한 대학에 가천대가 하나 있죠. 여기는 독특하게 다 반영 비율이 지정인데 얘만 특이하게 국어 수학 중에서 우수 한 과목을 35를 줍니다. 가천대만 독특하게.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하고 같은 데는요, 영어 급간 점수가 되게 좁아요. 여기는 4등급 맞아도 2등급하고 1.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가천대는 여기 보세요. 3점밖에 차이가 안 나죠. 여기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영어 성적이 좀 잘 안 좋다. 1순위 에리카예요. 벌어지는 점수가 4등까지 가도 1.5점밖에 안 벌어지니까. 근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여기도 3등까지 해도 벌어지는 게 많지 않아요. 여기는 크죠? 보세요. 점수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못 쓰죠? 여기도 8점 못 쓰잖아요?
여기는 뭐 2점 정도는 괜찮긴 하긴 하죠. 그러니까 2등급과 3등급의 급간 차이를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 여기 가산점이 있는데요.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신경 안 써도 되냐면 인문 쪽 애들이 저 교차를 안 합니다. 어느 대학 물어보니까 10% 정도? 그러니까 정원이 10명이면 1명 정도 교차를 한대요.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자연계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연계 애들이 이 점을 다 받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이걸 다 받게 되니까 사실 이거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인 거죠. 대부분 아이들이 가산점 받으니까. 이게 인문계 자연계 반반 섞여 있으면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긴 하는데 지원자 중에 거의 90%가 자연계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다 상수인 거죠, 상수. 이거 다 받으니까 보세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한과목 반영하는데 수학, 미적기하, 과탐 각 3% 가산점 준다고 하게 되면 합격자 10명 중에 9명이 저거 다 받는 거예요, 지금 저게 다. 그럼 변수 아니고 상수잖아요. 다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탐구 한 과목 쓰는 대학이 나오는데 가천대예요. 그리고 이 주변 대학에서는 여기 한성대 있고요. 서경대는 2개 씁니다. 뒤에 계속 설명드릴게요. 탐구 한 과목 쓰는 대학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숭실대 국민대인데 올해 조금 블랙홀 같은 대학이 세종대입니다. 세종대가 계열 모집을 올해 처음 해요. 이게 상품을 다 묶었어요. 야, 하나 묶어. 10개 아니야, 번들로 해 그냥. 이렇게 해서 세종대 같은 경우에 경상계열 132명, 여기 호텔 관광 경영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문사회 계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봤을 때 저기 정원 많네. 저쪽으로 빨려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 저기 10개 이게 한 개 파는 게 10개 떠리로 팔아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그럼 애들 입장에서 보세요. 여기 12명 쓸까? 이거 쓸까? 고민하겠죠? 이거 가게 되면 보세요. 이게 뭐 요거 쓸까? 이거 쓸까? 고민하겠죠? 여기도 7명 쓸까? 이거 쓸까? 고민하겠죠? 그럼 세종대 때문에 국민대, 숭실대, 정원이 10명 언더인 학과들은요. 점수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세종대 때문에. 왜냐면 아이들이 정시 같은 경우에 수시만큼 과감히 못 쓰거든요. 왜냐면 점수 다 나와 있으니까 점수만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세종대는 다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정원도 많으니까. 그 예비도 많이 돌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국민대, 숭실대 쓰고 싶다가도 세종대가 100명 이상 학과들이 보이니까 저쪽으로 빨려 나갈 가능성이 높고 국민대, 숭실대가 의외로 컷들이 많이 변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단국대도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숭실대는 3층에 사회복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자연계는 더해요. 자연계 보세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124명이에요. 124, 193, 200. 이러면 세종대로 자연계를 다 빨려 나가겠죠. 그리고 아까 가천대 반도체 시스템 대학 101명이에요. 101명. 그럼 나군 자연계는요. 덩치 큰 학과들이 다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일 거야, 애들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나군에 있는 국민대, 숭실대, 가천대와 세종대와 선호도가 비슷한 대학들의 정원이 10명 남짓한 학과들은 모의 지원이나 고속 성장 분석이 컷보다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리카만 해도 정원이 10명, 15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걸 썼다가 10명, 15밖에 없으면 저기는 뭐 100명이 넘어. 나한테 기억 올 것 같아.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 저기 안산이야. 여기 서울이야. 그러면 또 애들이 저쪽으로 빨려나갈 가능성이 높죠. 취업률은 에리카 훨씬 높긴 하지만 아이들은 서울에 대한 로망이 되게 크다고 그랬습니다. 세종대는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숭실대 정보보호학과 신설입니다. 수능 반영 비율 서울과기대는 문예창작학과와 좀 다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요. 저보다 못 외워요. 그리고 이거 의미 없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다 아이들이 자연계 애들이라서 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제 우리 지금 가까운 대학들 있죠. 좀 위로는 덕성여대 있고 동동에 코앞에 있잖아요. 서울에 저 좀 가야 되고 여기도 변화가 좀 많아요. 성신여대가 계열 선발합니다. 서울여대도 계열 선발을 해요. 성신여대는 1층에 팔던 학과들을 2층에 다 모아서 138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성신여대도 블랙홀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면 100명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대학들이 다. 서울여대가 또 모았어요. 서울여대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울여대는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세 과목밖에 안 씁니다. 세 과목. 네 과목은 안 씁니다. 세 과목 써요. 그리고 성신여대를 제외하고 동덕, 서울, 덕성 다 탐구 한 과목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탐구 두 과목 중에 한 과목 망한 학생들은 저 대학이 조금 안전해 보이기도 하겠죠. 여기 서울여대가 한 개학과 두 개로 풀었고요. 덕성여대 여기 신설입니다. 여기도 신설이에요. 여기 두 개 쪼개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대학의 반영 방법 조금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앞에까지는 그냥 다 국수, 영탐 다 반영하고 반영 비율만 좀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부터는 뭔가 변화가 좀 심해요. 성신여대는 뭐 요 차이가 좀 있고요. 동덕여대는 두 개 학과는 세 과목 씁니다. 영어, 탐구 필수에 국수중 택 하나예요. 이 두 개 학과는. 그래서 작년 입시가 되게 높게 나옵니다. 저 학과는. 서울여대 4개 중에서 3개 씁니다. 근데 보통 애들이 영어를 끌고 가거든요. 영어 점수가 보통 요거 나올 거 아니에요. 2, 3등급. 점수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실제 서울여대 입시를 보잖아요. 92, 93 이렇게 높게 나와요. 영어 성적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상위 3개 탐구 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덕성여대는 4과목을 반영하긴 하는데 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35, 35, 20, 10 반영합니다. 그럼 이 10은요. 거의 반영 안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수학 만약에 망했다. 저기 쓰게 되잖아요. 수학이 거의 무력화돼 버리거든요. 그럼 여기도 3과목. 여기도 3과목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한 과목이 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서울여대나 덕성 쓰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동덕여대 이 두 개 학과 써도 관계없고요. 성신은 잘 안 잡힐 거예요. 자, 자연계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여기 빼고 다 세 과목입니다. 덕성여대 이렇게 돼 있고요. 인문하고 똑같습니다. 약대만 이렇게 반영합니다. 약대만 탐구 2개예요. 다 탐구 1개입니다. 여기서부터 반영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잘 못 읽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 맞는 대학 고소성장 분석 돌려보시고 이걸 보신 다음에 우리 아이랑 궁합 맞는 대학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자, 이제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인데요. 광운대 빼고 탐구 다 1개입니다. 저기도. 보시면 1층에만 가톨릭대 팔고요. 다 2층에서만 팔아요. 상명대 많이 팔죠? 그 다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연계. 자연계는 광운대가 반도체 시스템공 새로 생겼고요. 여기도 AR 로봇 쪽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도 봐도 자연계가 좀 많죠. 그리고 명지대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표현이 그러긴 한데 잘 버티고 있어요. 대학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다 보게 되면 명지대를 권할 이유도 있는데 학생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그래도 뭐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딱히 뭐 부실대학도 아니고 뭔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긴 하지 딱히 뭐 명지대가 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긴 한 실체는 사실 없으니까 저는 서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명지대 있고요. 수능 반영 방법 여기는 탐구 2개예요. 근데 나머지 다 탐구 1개입니다. 명지대 1개, 상명대 1개, 가톨릭 1개고요. 명지대와 가톨릭대는 계열 선발하거든요. 정시에서 뭐 자연과학 계열 이렇게 선발하거든요. 제가 이 학교 측에 물어보고 여러 자료 찾아보니까 전공 선택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세종대는 계열 선발한다고 그랬죠. 거기는 전공 선택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세종대는 계열 선발하는데 내가 원하는 학과를 2학년 선택할 때 좀 제한이 있어요. 학점 제한이 있겠죠. 여기 아까 성신여대도 아까 계열 선발했었죠. 학점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선발이기 때문에 모집 용어에 좀 듬성듬성하게 표현해가지고 제가 찾아본 결과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명지대, 가톨릭대는 학점 제한 없습니다. 학점 제한 없어요. 덕성여대도 학점 제한 없습니다. 거기도 덕성여대도 통합 선발하거든요. 인문 통합 선발, 자연 통합 선발 거기도 제한 없고요. 이화여대도 제한 없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한성대도 제한이 없어요. 대학이 조금 선호도가 좀 내려가게 되면 전공 선택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문계열 말씀드렸고요. 자연계열 여기도 탐구 1개입니다. 탐구 1개고요. 가톨릭대 점수 보게 되면 점수가 좁죠. 여기 점수 좁으니까 영어 등급이 3등급이다. 가톨릭대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급간 차이는 제가 3, 4점이면 좁다는 표현 쓸 거예요. 4점보다 크잖아요. 그건 뒤집기 쉽지 않습니다.
4점 안쪽이라면 괜찮다 그 뜻이에요. 4점이 기준은 뭐냐? 수학 어려운 문제 하나예요. 4점이. 그래서 등급차가 4점 안쪽이면 한번 해볼 만하다. 4점 벗어나면 두 문제를 더 맞춰야 되잖아요. 지금 그 등급 뛰어넘기 위해서. 그럼 조금 어렵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그러니까 인서울 마지막이라고 하죠. 보게 되면 여기 한성대, 삼육대, 한성대, 서경대 있습니다. 서경대 2과목 쓰고 삼육대 2과목 쓰는데 삼육대는 탐구 2개 중에 1개를 한국사로 대체를 해줘요. 그리고 저기가 또 반영만 독특합니다. 독특하고요. 자연계. 삼육대가 요거 신설이고 한성대가 요거 신설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성대 상상력 인지하고 나군이 수능 반영 방법이 다른 데는 달라요. 한성대 나군 좀 주의게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 한성대 여기 나군의 상상력 인지학부라고 그랬죠. 그냥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국수 영탐 반영하는데 여기만 우수한 영어 순으로 40, 30, 20, 10 반영해. 그럼 이 10은 사실 무력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세 과목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성대 나군 잘 봐두세요. 탐구 1과목이고 서경대는 탐구 2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되게 안 잡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자료 봐도 컷이 되게 낮게 나옵니다. 탐구 2개 다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경대는 이게 저기 그래서 말씀드리기 좀 그러긴 한데 탐구 2개 성적이 좀 잘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한번 써보세요. 서경대는. 왜냐면 저급 대학 중에 다 탐구 1개 쓰니까 의외로 탐구 2개 쓰는 갖고 저기 쓰는 애들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의외로 이 피열과의 끝선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서경대는. 다 애들이 잘 안 쓰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삼육대가 모든 학과가 4, 3, 1 씁니다. 점수가 3점이잖아요. 그리고 광운대부터는요. 대체로 지원자들이 영어 대부분 3등급이에요. 광운대 이하 대학들은 보통 모의지원 보게 되면 보통 지원자들의 영어 성적 대부분 3입니다. 아까 광운 숭실대, 국민대, 세종대, 당구대 요 라인까지는 영어가 2등급이 많았는데요. 광운대부터는 영어 3등급이 많아요. 이 기준은 모의지원 표본 보고 제가 셀렉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는 2보다는 3을 기준으로 좀 보세요. 자연계로 아까 말씀드린 인문계가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서경대 10이잖아요. 이것도 10. 그럼 이것도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 세 과목 갖고 대학 가는 거잖아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은 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저기 쓰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포인트만 찍고 넘어가겠는데 초등교육은요. 이 피열과 떨어진 게 사실 아니에요.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점수 체계 때문에 낮게 보이는 겁니다. 수시도 초등교육과 경력 떨어지진 않았어요. 작년과 크게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은요. 보통 문과에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뉴스 보게 되면 수능 수학 1등급 안에 미적기에 한 아이들이 몇 %? 거의 90%라고 보잖아요. 확통한 아이들이 10%. 그럼 교대 쓸 자원들은 수능 수학이 대부분 몇 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확 내려가 있거든요. 보통 제가 모의지원 표현 봤을 때 국어 수학은, 그러니까 국어랑 영어는 되게 좋아요. 초등교육 쓰는 아이들이. 수학이 보통 80 정도밖에 안 돼요. 80. 거기서 등급이 많이 깎아먹죠. 그러니까 교대 입시 결과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그 아이들이 예전 수능이라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의대는 제 경험상 서울에 있는 의대는 한 3개 정도 골고루 지방 의대까지는 5개 정도면 해볼 만하고요. 영어는 2가 뜨는 순간 못 씁니다. 왜냐면 의대는 지원자 간 점수가 촘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하고 최종 합격자하고 한 보통 1점 이내, 많이 벌어 3점 이내 들어오거든요. 근데 보통 연대만 해도 1등, 2등급 점수차가 5점이 나요. 단국대 천안은 15점이 나요. 그럼 내가 극단적으로 다른 과목 잘 봤다고 해도 영어가 망치는 순간 메디컬 계열은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요게 실제 나타난 입시 결과를 가지고 제가 만들어 본 거고요. 이건 저도 못 외웁니다. 못 외워요. 돌려볼 뿐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 2과목이 딱히 뭐 변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서울대 빼고는.
가군 1층에 있는 의대들이 많고 지역 거점 의대들이 좀 많습니다. 지역 거점 의대들이 병원이 좀 튼튼해요. 병상수가 1000병상 있으니까 괜찮다 그 말씀 드리고, 조선대만 유일하게 탐구 한 과목 쓰는데 여기가 좀 이슈가 있었죠. 올해 아시잖아요. 제가 뭐 흔적이나 말씀 이슈가 좀 있었죠. 근데 가채점 모의점 봤을 때 딱히 지금 애들이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저게 실제점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단국대 모의 지원인데 여기랑 여기 점수 차이가 15점이 안 나요. 보세요. 이거 점수 차이 보세요. 얘랑 얘 차이가 0.43점, 0.1점,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가 이 뜨는 순간 15점 벌어지는데 어떻게 합격을 해요? 만약에 여기 앉아계신 학생 중에 저학년 학생 있잖아요. 메디컬 계열 쓰고 싶으면 무조건 영어 1 찍어야 됩니다. 2가 뜨는 순간 이건 빠이빠이예요. 만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메디컬 계열은. 여기 2층에 있는 의대들입니다. 서울대는 이것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게 2과목의 파괴력이 너무 커서 서울대 의대는 2과목 아니면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2층에는 의대들입니다. 3층에는 의대들이에요. 지금 인하대가 의대가 좀 바꿨죠. 내년 같은 경우에. 3층의 의대들이 조금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치대 이렇게 있습니다. 부산대가 1층에서 2층으로 바꿨고요. 그 지역 애들을 위한 문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요거 있고, 치대는 제가 저를 찾아오신 의사분이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의대랑 치대랑 아이들 성향을 봤을 때 좀 협업하기 좋아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면 의대가 좋은 것 같고, 혼자 하기 좋아하면 치대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참고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치대를 아이가 진짜 원하지 않으면 의견을 잘 안 줘요. 왜냐면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연봉 차이가 크잖아요. 개인 소득자 연봉 보게 되면 치대가 지금 개인 사업자 봤을 때 좀 처져요. 안과가 제일 높거든요. 개인 사업자 봤을 때 평균 연봉이 월 소득이 4,700이 될 거예요. 안과가 4,700. 치과가 1,700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냥 네가 딱히 치과의 뜻이 없으면 그냥 의대를 써봐라고 얘기는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그 연봉이라던가 연봉 치게 되면 민감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치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1층, 2층, 3층 이렇게 의대 있습니다. 한 5개에서 6개 정도면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한의대 이렇게 있죠. 한의대 이렇게 있습니다. 한의대가 지역적으로 먼 한의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너 혹시 여기 쓸 생각이 있니? 그러면 거리가 멀어서 안 쓰겠다는 걸 꽤 됩니다. 거리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좋아하는 게 보통 보면 여기 가깝잖아요. 그죠? 여기도 좀 서울에서 1시간 거리니까 여기도 써요. 부산은 좀 멀다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희대 오케이. 멀거든요. 멀어. 여기는 가깝잖아요. 상지대는 원주에 있으니까. 실제 애들이 그러니까 오르비라든가 글 써놓은 거 보게 되면 서울에서 통학할 수 있는 서울 1시간 거리를 되게 좋아해, 애들이. 한의대 같은 경우에. 세명대는 좀 거리 좀 멀죠. 여기 좀 그렇고. 여기는 한 6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개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8개도 만만치 않아요. 8개도. 영어가 1이면 과목에 따라서 작년에 10개 틀린 애가 한의대 가긴 갔거든요. 제가 만나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걔는 영어가 1이었어요. 10개 틀렸는데 영어가 1이어서 잘 조합해서 대학 갔습니다. 10개 정도 1층, 2층이 있고요. 2층, 3층이 있습니다. 약대가 좀 핫하긴 하죠. 약대가 이제 라이선스가 나오는 지역군이긴 한데, 그러니까 약대가 꼭 약사로 간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제약회사도 많이 가고요. 대기업으로도 많이 갑니다. 취업을 봤을 때. 이게 약대 하니까 약사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 자료 찾아보거나 저도 이제 여러 자문을 구해보게 되면 대기업도 취업이 좀 많이 되고, 생명공학과 아이들보다 약대 애들 취업이 더 잘 됩니다. 라이센스 있잖아요. 성적도 높잖아요. 그리고 제약회사도 취직이 좀 잘 되는 편이니까 꼭 약사에서 생각을 버리시고요. 다른 것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죠? 대략 1,700명 정도, 수시, 정시 포함하면 1,7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시 몇 명이에요? 한 800명 정도 되죠?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정시에 있네요. 멀죠? 순천에 멀고. 근데 애들도 쓴다고 해요. 전국 약대 어디든 간다고 하면 의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치한 약소는 멀어도 애들이 간다라고 하는데, 실제 원서 딱 쓸 때는 선생님 좀 먼데요 라는 얘기도 합니다. 실제 만나보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있죠. 목포대 여기 있죠. 여기 우리 가까운 대학도 좀 있죠. 약대 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다 못 외웁니다. 못 외우고 이렇게 대학들 선발하나 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독특하게 세 과목 씁니다. 국, 영중, 상위 한 과목. 애들이 엄청나게 쓰겠죠. 저것 때문에. 경쟁률 높습니다. 입시율도 높은 편이에요. 계속 약대고요. 삼육대하고 아주대가 3층에서 약대를 팔다가 2층으로 바꿨습니다. 대학대 3층을 되게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음식집, 표현이 그렇죠. 음식집도 이게 좀 많이 있어야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근데 3층은 별로 없어요. 3층에 일반 대학 봐도 중앙대가 제일 높거든요. 연고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3층에 맥 빠지는 거예요. 중앙대 혼자 있으니까. 약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좋은 대학이 없잖아요. 보시면 좋은 약대가 없거든요. 3층에. 없잖아요. 딱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대가 다 1층, 2층에 있으니까 대학들이 저희 가면 표현이 그렇습니다. 장사 잘 되겠지라고 해서 1, 2층으로 온 거예요. 약대고요. 그 다음 수의대. 수의대 이 정도 있고요. 사립대는 건국대가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다 공립대 있고요. 수의대는 동물 좋아하면 가시면 되고 사람 빼고 다 배운다 보시면 돼요. 수의대는 사람 빼고 다 배운다. 근데 저기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이게 왜냐하면 메디컬 계열은 이게 연봉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예과 본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병원 가서 이제 공부를 그러니까 배우잖아요. 1년 한 다음에 2년 차부터 해서 뭔가 계약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갈린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동물 좋아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수의대의 전망에 대해서는 뭐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뭐 반려동물 같은 게 여러 가지 이유로 많고 특수동물도 있으니까. 그리고 수의사가 꼭 동네에는 동물병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농림수산축산부도 갈 수 있고요. 공무원으로 빠질 수도 있고 길이 많아요. 그 부분 한번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요게 초등교육학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정도 있습니다. 초등교육학과인데 현재 지금 모의 지원하는 아이들 보잖아요. 국어 좋아요. 영어 1, 2등급이죠. 근데 이게 지금 수학이 쳐져 있어요. 애들이 보통 대부분 다. 그러니까 초등교육 입시가 낮아지는 것 뿐이지 초등교육이 선호도가 낮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 또 그러냐면 이유가 있냐면 수능 반영 비율이 문제예요. 초등교육은. 왜냐하면 다 비슷해요. 국수 영탐이 다 25씩이에요. 다 25씩. 25라는 얘기는 네 과목을 4등분 하게 되면 제일 작은 숫자가 25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 봐도 25밖에 반영이 안 되니까 다른 과목 75% 있으니 수학 못 본 게 다른 과목으로 상쇄가 되는 거예요. 보통. 근데 저희가 한 과목 망한 아이들이 가기 딱 좋은 대학이 초등교육학과입니다.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통합형 수능 이전에 입시가 높았다가 이게 지금 통합형 수능 때문에 전부 처지니까 입결이 떨어진 것 뿐이지 올해 수시를 봐도 경쟁률 떨어지진 않았고요. 작년에 조금 몇 개 대학이 이슈가 있었지만 올해는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해요. 물론 이제 인구가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죠. 10년 뒤면 신생아 숫자가 30만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현재 초등교육과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4, 5년 맞추고 군대까지 맞추고 적재대학까지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현재 초등교육 가서 임용될 쯤이면 조금 학년이고 절벽이 올 시기거든요. 30만 이하로 떨어지니까. 그럼 좀 문제가 될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조금 뭐 초등교육과 줄인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저라면 정부가 그런 논의가 나왔다면 정원이 줄일 경우는 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교육학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자연계 애들 막으려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저렇게 되면 자연계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니까 하긴 하는데 아직도 많아요. 모의지원 보게 되면. 아직도 자연계들 많습니다. 학생들이 좀 그러긴 한데 상담 사례를 보게 되면 이게 초등교육이 등록금이 싸거든요. 저도 큰애 해봤지만 165만 원밖에 안 해요. 한 학기 등록금이. 사립대는 한 48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에 따라서는 특별한 사례입니다. 만약에 반수한다. 그러면 저거 1년 해봤자 3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초등교육을 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 좀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초등교육까지 말씀드렸고요.
뭐 짧은 시간 안에 뭐 모든 대학 설명하기 쉽지 않았겠지만, 그리고 처음 입시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제 말이 어려울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정리해 드렸으니까 자료 참 보시면 되고요. 혹시 또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몇 개 받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역시 뭐 정신 질문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많이 없으시긴 한데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저는 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질문 저 남을 텐데 안 하시겠죠? 네. 네, 네. 마이크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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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아이가 그러니까 독학 재수를 했는데 네. 국어와 영어가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수학하고 마카하고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또 3수주 말하자면 학교를 걸어놓고 네. 3수를 하겠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학부모로서는 이제 마음이 좀 힘들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이제 그 가장 그 점수 분명해서 늘린 대학은 내가 너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럴 경우 이제 원서 3장을 쓰긴 쓸 건데 네. 학교를 걸어놓은 것만이 한다면 가나다군의 대학을 쓸 텐데 그래도 과를 보고 써야 되는지 아니면 학교를 보고 써야 되는지 자연계는 무조건 학과입니다. 자연계는. 왜냐면 아시겠죠? 자연계 애들은 학과가 안 맞으면 자퇴하는 게 너무 강해요. 내가 컴공하고 무조건 컴공 써야 돼요. 컴공이 아니라 기계공가 안 돼요. 제가 현장에서 애들 만나봐도 문과는 그래도 대학 보고 애들 가는데 자연계는 애들 처음에는 간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좀 뭐 경희대 건축이라도 좋아요. 갔어요. 근데 적성에 안 맞는다고 자퇴 오늘 많거든요. 이게 뭐 남의 일이야.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한번 했지만 제 아이들 실수를 하긴 했지만 저라면은 자연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학과. 적성에 맞아도 오래 다니고 우리나라는 또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고 공대 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학은 좀 마음에 안 들어 치더라도 학과가 괜찮으면 그 취업될 길은 좀 있으니까 뭐 저라면은 뭐 대학보다는 학과를 얘기할 거면 인문계는 좀 달라. 인문계는 학과보다 대학을 좀 추천하고 있는 편이고 근데 자연계는 학과를 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그러면 한 가지만 네. 질문드리는데 얘는 이제 학부관수라는 단어를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저도 인터넷 찾아봤는데 그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제 쓰겠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수업 안 나간다는 뜻이죠. 수업 안 나가다 올 F 맞고 하겠다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는 학교를 쓰겠다고 고집을 하는데 저는 이제 사람 그 정치문화 그런 뭐 확률이 뭐 20% 미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도 먹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네, 좀 더 깊게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제적당하기 전까지 가게 되면 그 등록금 한 번에 재입학도 가능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럴 거예요 아마. 왜냐면 학고당 맞아도 이게 제 큰애도 이제 첫해 고3일 때 대학 갔었는데 자퇴를 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재입학 가능하다. 막 재입학 그 알고 지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학고당 맞아도 등록금 한 번 넣으면 재입학 가능하니까 자기 돌아갈 학교 있다 이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부족해도 원서를 써서 해보겠다 그 의미 같긴 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지금 어머니 다른 분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 많아요. 많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네. 전 그래도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근데 애가 또 쓰고 싶다고 하면 뭐 써야죠. 막을 방법도 없더라고요. 또 보니까. 죄송한데 네. 질문이 다른 분이 없으시다면 제가 한 가지만 네. 저희 아이가 고3일 때는 문과였고 고2 재수하면서 독학으로 이과로 네. 전향을 해서 미적하고 엄매하고 지원하고 3번을 한 경우 네. 그러다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수학과 과학은 네, 뭐 원하는 대로 나왔다고 치고, 네. 1, 1이 나왔다고 치고 네. 근데 이제 국어하고 영어가 너무 안 나온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과탐을 바꾸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혹시 한 번 더 하는데 과탐을 바꾸고 싶다? 네, 근데 재학생일 때
안 하는 물어를 또다시 공부해서 또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조언 좀. 과탐을 말씀드리면 과탐은 완성체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보통 제가 35점, 보통 50점 만점에 35점이 보통 3등급선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이 좀 까다로우면 35점까지 나와요. 근데 이 동네는 학교 내신이 까다로울 것까지는 않아서 35점에 3등 끝선인데 3에서 2, 1 올라가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과탐 지식을 이제 모의고사로 트레이닝을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보통 6개월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최소한 6개월 이상. 그럼 우리 아이가 몰리를 내서 개념을 쌓고 35점까지 간 다음에 모의고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야, 물리는 또 차라리 생명과학 점수가 좀 그래서 그럴 수 있긴 한데 지금 생명과학이 지금 기본이 완성되어 있다 치면 3등급 안쪽이라 치면 이제 모의고사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한 원점수 한 44, 45까지 하면 1까지 찍거든요. 사실 몇 문제 안 돼요. 35에서 44, 44 가는데 3, 4문제밖에 안 걸리는데 1년 걸린단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사탐도 그래요. 사탐은 1까지 찍는데 45점, 44점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저는 바꾸지 않게 되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바꾼다 하긴 하지만 제 큰애가 저도 22개월 수능 좀 시켜보니까 거의 만점에 가깝게 하는 데는 큰애도 150개씩 풀었어요. 근데 작년 수능에 2개씩 틀렸거든요. 지구과학 2개, 화학 2개 틀렸거든요. 150개 푼 결과 그렇게 나왔어요. 쉽지 않습니다. 안 바꾸는 게 좋아요.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 아빠의 말을 우리 아들이 안 들으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예를 들어서 주변 학원이라던가 누굴 만나서 뭐 조언을 구하게 되면 다른 의견 나오게 되면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 대화보다는 다른 사람 통해서 대화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